일본 출장 간다더니 남편은 상간녀의 출산을 돌보고 있었다. 내 전화 한 통에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들은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에 일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간 내린 커피 향과 지훈의 상징적인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뒤섞였다. 서연은 천천히 카푸치노를 음미했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늠름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하지만 서연에게 세상은 오직 그 남자, 지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늘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깔끔하게 걷어올리고 어두운 색 슬랙스를 입은 지훈은 너무나 카리스마 넘쳐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성공한 팀장다운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딱 2주야 여보. 눈 감았다 뜨면 금방 돌아와 있을 거야.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사카 프로젝트는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해. 알잖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지훈의 커리어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5년 전 결혼한 이후로 서연은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가게 재정을 꼼꼼하게 관리했고 지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으며 그들이 함께할 아늑한 집을 꾸몄다.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믿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알아 오빠. 그냥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언제나 자신을 안정시켜주던 그 따뜻함을 찾았다. 나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지훈이 몸을 기울여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매일 전화할게. 약속해. 선물로 맛있는 모찌랑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올게. 목록 적어놔. 서연이 작게 웃었다. 난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 바랄 뿐이야. 오사카행 승객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대합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서연을 품에 꼭 안았다. 그 포옹은 마치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듯 아주 단단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너무나 익숙한 그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다. 이제 가봐야겠다. 지훈이 속삭였다. 그는 포옹을 풀고 서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몸 잘 챙기고 있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훈 오빠. 서연이 답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지훈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탑승 수속을 밟고 마침내 출국장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에게는 훌륭하고 성실하며 자신을 무척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서연은 길게 느껴질 2주를 상상했다. 하지만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길한 예감조차 스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결혼 생활의 기반은 너무나 견고해서 거리와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 지훈 없는 첫 며칠은 고요했다. 넓은 아파트가 2배는 더 크게 느껴졌다. 서연은 유명 광고 대행사의 시니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에 몰두했다. 쌓여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되었다. 그녀는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했으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밤을 보냈다. 약속대로. 지훈은 도착 첫날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조금 피곤하게 들렸지만 클라이언트와의 미팅과 오사카의 밤 풍경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서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3일째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서연은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잠에서 깼다.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 몸살이거나 최근 며칠간의 야근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억지로 아침을 먹으며 상태가 나아지길 바랐다. 지훈과의 연락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보내던 짧은 메시지는 몇 시간 뒤에야 한두 단어로 답장이 왔다. 약속했던 밤의 통화는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다. 서연이 전화를 걸면 종종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미안 여보, 이제야 답장하네. 회의가 밤늦게까지 길어졌어. 여긴 벌써 새벽이야. 다음날 아침에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었다. 서연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서울과 오사카의 시차를 알고 있었다. 지훈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집중을 방해하는 집착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오빠. 건강 잘 챙기고 밥 꼭 챙겨 먹어. 그녀는 마음속 작은 실망감을 숨기며 답장했다. 5일째. 서연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메스꺼움에 이제 오른쪽 아랫배에 희미한 통증까지 동반되었다. 입맛을 잃었고 몸에 힘이 없었다. 사무실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알아차렸다. 서연아, 너 아파? 얼굴이 너무 하얘. 탕비실에서 마주쳤을 때 민지가 말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감기 몸살인가 봐. 민지야,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약은 먹었고? 아니면 내가 병원 데려다 줄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냐,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서연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그날 밤 복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진정될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또다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길고 지루한 통화 연결음 뒤에 교환원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30분 뒤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클라이언트랑 중요한 저녁 식사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괜찮은 거지?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약속.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직감.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나쁜 상상은 하지 말아야 했다. 지우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남편을 믿어야 했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그녀는 메시지에 답장했다. 오빠, 난 괜찮아. 저녁 맛있게 먹어. 남편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을 파고드는 끊임없는 통증과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한 공허함 속에서 불안하게 잠이 들었다. 서연이 강제로 잠에서 깬 것은 아파트 창밖에 서울 하늘이 아직 잿빛일 때였다. 알람 때문이 아니라 오른쪽 배를 찌르는 극심한 통증 때문이었다. 마치 뜨거운 칼을 뱃속에서 휘젓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와 등을 적셨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을 증폭시켰다.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따뜻한 물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까 싶어 화장실을 향해 천천히 기어갔다. 하지만 문턱에 채 닿기도 전에 다음 통증의 파도가 무자비하게 덮쳤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빠르게 돌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서연은 차가운 침실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옆에서 울리는 휴대폰의 진동을 느꼈다.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더듬어 화면의 녹색 버튼을 간신히 눌렀다. 서연아, 세상에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문을 안 열어줘. 저편에서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야, 도와줘.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목소리로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맙소사. 서연아, 너 왜 그래? 거기 기다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로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고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는 숨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서연아,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민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창백하고 차가운 서연의 뺨을 두드렸다. 친구의 심각한 상태를 본 민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서연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곧 도움 올 거야. 힘내야 해.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응급처치를 받았음에도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민지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빌어먹을 남편. 아내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지는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팀이 서연을 인계받았다. 서연은 곧장 검사실로 옮겨졌고 민지는 복도에 초조하게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간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훈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출장이기에 아예 연락두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긴장되는 검사들이 끝난 후
차분한 인상의 의사가 검사실에서 나와 민지에게 다가왔다. 제가 서연 씨 담당 의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신체 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환자는 급성 충수염, 즉 맹장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하여 합병증을 막기 위해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이요, 의사 선생님? 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조치입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분과 연락이 가능할까요?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렇다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다른 보호자가 있습니까? 제가 친구예요, 선생님. 제가 서명하면 안 될까요? 민지가 간절하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생각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다. 그 후 수술 시작 전에 잠시 서연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친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의식은 조금 돌아온 상태였다. 민지야. 서연이 힘없이 불렀다. 서연아, 나 여기 있어. 민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해야 한대. 맹장염이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서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곁에 있는 지훈의 존재였다. 남편이 자기 손을 잡아주고 안심시켜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지훈 오빠, 연락해봤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했는데. 아마 중요한 회의 중인가 봐. 내가 이따 다시 해볼게. 넌 지금 수술에만 집중해. 서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힘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힘없는 손가락으로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언제 익힐지 모를 메시지였다. 오빠 나 아파. 지금 서울중앙의료원에서 맹장 수술 받아. 무서워.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민지에게 건넸다. 간호사가 와서 그녀의 침대를 수술실로 밀기 시작했다. 커다란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다. 마취 기운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공항에서 미소 짓던 지훈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영상이었다. 너무나 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영상이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서연은 회복실에서 위기를 넘긴 후 병실로 옮겨졌다. 민지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충실히 그녀를 간호했다. 그녀는 부산에 계신 서연의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은 다음 날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이틀이 지났고 서연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다. 수술 부위의 봉합 자국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좀 더 또렷하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동안 지훈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나 답장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남편의 휴대폰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지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반면 서연은 침묵을 택했고 가슴을 짓누르는 실망과 의문들을 속으로 사겼다. 그녀는 지훈이 연락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수술 후 3일째 의사는 회복을 돕기 위해 병실 주변을 조금씩 걸어보라고 권했다. 민지의 부축과 링거 거치대의 의지에 서연은 아주 천천히 병실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천천히 해 서연아, 무리하지 말고. 민지가 친구를 부축하며 말했다. 그들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 복도를 따라 걸었다. 느린 걸음은 그들을 여러 병동을 지나게 했다.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들은 다른 분위기의 구역에 도착했다. 벽은 화사한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었고 어렴풋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산부인과 병동이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언제나 그녀에게 따뜻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그녀와 지훈도 언젠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상념은 문이 살짝 열린 한 병실 안의 광경을 우연히 포착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그 병실 안에는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이 예전 휴가 사진에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캐주얼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남자는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체격, 머리 스타일, 손목에 찬 시계, 모든 것이 지훈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홍색 포대기에 쌓인 무언가를 아주 부드럽게 안고 어르고 있었다. 그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서연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그의 얼굴에는 엄청난 행복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환자 침대 위에는 지쳐 보이지만 행복하게 미소 짓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여자의 손이 뻗어나와 지훈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서연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변의 공기가 사라진 듯했다. 복도의 소음은 갑자기 사라지고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더 이상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서연아. 친구의 몸이 주저앉아 민지는 당황하며 온 힘을 다해 붙잡으려 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병실 안의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맞이하는 광경에 일본 출장,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회의. 모든 거짓말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이건 파멸이었다. 그녀의 결혼, 믿음, 사랑의 기반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그 병원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와 아기 울음소리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팔을 잡은 민지의 손길은 갑자기 흐릿하고 기울어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차갑고 무균적으로 느껴졌던 병원 복도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절망의 심연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중력에 맞서는 투쟁이었다. 서연아, 병실로 돌아가자. 민지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힘없지만 뻣뻣하게 굳은 서연의 몸을 거의 끌다시피 했다. 서연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벽과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광경지 훈, 그 여자, 그 아기가 망가진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한때 항상 자신을 향했던 지훈의 행복한 미소는 이제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비수가 되었다. 수술 상처의 육체적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감정적 고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병실에 도착하자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폭발적인 반응, 히스테릭한 울음, 분노의 외침, 혹은 친구가 자신의 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을 감싼 침묵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웠다. 서연아, 말 좀 해봐. 화를 내든 울든 뭐라도 해. 제발 이렇게 있지 마. 민지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친구의 눈에서 한 줄기 생기라도 찾아보려 했었다. 천천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에 이제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슬픔도 맹목적인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차가우며 더 위험한 것, 바로 평온함이었다. 끔찍한 평온함. 슬픔과 충격의 층이 마치 굳어져 그녀의 심장 주위에 얼음 방패를 형성한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숨결은 단호하게 들렸다. 민지야, 내 휴대폰 좀 갖다 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민지는 그 급격한 변화에 조금 당황했지만 즉시 침대 옆 탁자에서 서연의 휴대폰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서연이 지훈에게 전화해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한 움직임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민준 변호사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 서연입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전문가처럼 들렸다.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아주 시급하게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부모님도, 형제도 아닌 변호사였다. 세상이 무너진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의 뇌는 피해자 모드에서 전사 모드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고 감정 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병원 이름, 간략한 사건 경위, 그리고 방금 목격한 것을 언급했다. 흐느낌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들만을 하나씩 나열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저편에서 김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즉시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포함해서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님. 제 명의의 모든 자산과 제 자금으로 형성된 공동자산이 보호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단 1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일에 대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민지야. 특히 우리 부모님께는 걱정하시다가 쓰러지실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게. 민지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 앉아있는 여성은 그녀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부드럽고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방금 자신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길을 눈에 품고 일어선 사람이었다.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은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어디 가려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손등에 약간의 피가 맺히도록 링거줄을 강제로 뽑고 직접 링거 거치대를 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보릴 좀 보러.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문을 향해 똑바로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아, 지금은 안 돼. 아직 회복도 덜 됐잖아. 변호사님이 처리하게도. 민지가 친구의 길을 막으려 하며 제지했다. 서연은 민지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내 인생을 되찾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을 봐야겠어. 내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해. 비록 약간 비틀거렸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서연은 병실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선전포고 같았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의 의아한 시선이나 그녀를 제지하는 간호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남편이 있는 그 병실이었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다. 비어있는 왼손으로 그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안의 광경은 아까 스쳐본 것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더 선명하고 더 고통스러웠다.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연이 유진이라고 짐작한 그 여자에게 과일을 잘라 먹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한 작은 가족의 한 장면이었다. 서연의 등장은 마치 해머가 유리를 깨뜨리듯 그 따뜻함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즉시 멎었다. 지훈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서연아? 지훈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마치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충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유진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혼란스럽고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 거치대를 밀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본 지우는 즉시 일어섰다. 당황한 그의 뇌는 새로운 거짓말을 엮어내려 했었다. 여보, 세상에, 아팠어? 왜 말 안 했어? 이쪽은 유진이야. 내 먼 친척 동생인데 방금 출산했는데 가족들이 다 지방에 있어서 내가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서연이 미소 지었다. 온기 없는 옅은 미소는 지훈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먼 친척? 서연이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어느 쪽 친척인데? 오빠? 아버님 쪽? 아니면 어머님 쪽? 우리가 결혼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그 친척 말이야? 그런 차분한 얼굴로 아직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네. 지훈은 말을 더듬었다.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연은 시선을 유진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과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네게 무슨 이야기를 팔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녀가 말했다. 나랑 행복하지 않다고 했겠지. 곧 이혼하고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을 테고. 안 그래? 보통 그런 시나리오를 쓰거든. 유진의 얼굴이 혼란해서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며 설명을 요구했다. 지훈 씨, 이 여자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2주. 일본으로 출장 간다고 했지. 넌 날 혼자 내버려뒀어. 내가 정신을 잃고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조차 넌 연락이 닿지 않았지. 알고 보니 너의 오사카는 내 아내가 생사를 넘나들던 병실에서 복도 몇 개만 지나면 되는 곳이었네. 축하해.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서연의 말이 물리적인 공격인 것처럼 새로운 아빠 역할을 즐겨.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 같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매 순간을 즐기라고. 하지만 내 돈이나 내가 제공한 편의 시설을 단 1원이라도 쓰면서 그걸 즐길 수 있을 거란 꿈은 꾸지도 마. 그녀는 몸을 돌렸다. 등은 꼿꼿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방을 걸어 나갔다. 지훈과 유진을 그들의 거짓말의 폐허 속에 둘러싸인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 얼어붙게 남겨두고 병실로 돌아와 문희등 뒤에서 굳게 닫혔다.
방금 전 대치 상황 동안 그녀를 지탱해주던 힘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다리가 심하게 떨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링거 거치대를 붙잡아야 했다. 민지가 얼른 그녀를 다시 침대로 부축했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다.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방금 쏟아낸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건조했고 얼어붙은 분노로 번뜩였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집었다. 아직 조금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외우고 있던 VVIP 뱅킹 서비스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VVIP 상담사 이지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편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계좌번호는 네, 박서연 고객님. 정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주카드에 연결된 이지훈 명의의 모든 가족카드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명확하게 말했다. 해당 카드들을 즉시 영구 정지 처리해 주세요. 지금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요. 네, 고객님. 이지훈님 명의의 가족카드 분실 신고, 저희 기록을 위해 사유를 확인해도 될까요? 분실되었고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이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영구 정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명의의 모든 가족카드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으로 동일인 이지훈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계좌에 대해 임시 동결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공동계좌 동결은 양측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고객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을 잘랐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에 의한 사기나 자금 남용의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 변호사가 내일 아침 본점으로 위임장과 초기 보고서를 보낼 겁니다. 지금은 제 요청을 기록하고 해당 계좌에 특별 표시를 해서 거액의 출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담사는 서연의 지식과 단호함에 약간 놀란 듯했다. 네, 고객님. 고객님의 특별 요청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서류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베개에 기대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수년간 그녀가 그들의 재정을 관리했다. 지우는 월급을 받고 서연에게 건네주고 모든 필요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만 알았다. 그는 청구서가 어느 계좌에서 지불되는지 또는 서연이 남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의 무심함과 무지가 이제 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아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지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서연아. 서연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도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까지는. 다음 날 아침, 유진의 병실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안절부절못했다. 한편 유진은 계속해서 질문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럼 그 여자가 네 아내였다는 거야? 지루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아내? 유진이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잖아. 거짓말했어. 지훈 씨. 유진아,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지훈이 더듬거렸다. 그 자신도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서연이가 지금 감정적이라 그래. 나중에 진정될 거야. 내가 얘기해볼게. 얘기? 우리 둘을 여기서 망신시킨 후에? 그 여자는 울지도 않았어. 지훈 씨. 마치 내가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봤다고. 그들의 격렬한 다툼 중에 병원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이지훈님, 앞으로 온 우편물입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병원으로 우편물을 보냈을까? 그는 직원에게서 A4 사이즈의 갈색 봉투를 받았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한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가정법원 머리글이 찍힌 몇 장의 공식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마치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듯한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혼 소장. 그의 눈은 흐릿하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원고, 박서연. 피고, 이지훈. 이혼 사유.
혼외 자녀의 존재로 입증된 불륜 및 위독한 상태의 아내에 대한 유기. 청구 내용,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주장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 이혼 절차 진행. 지훈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건 불가능했다. 너무 빨랐다. 그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애원하고 구슬리고 평소 하던 대로 서연을 조종할 시간. 그는 서연이 며칠 동안 울며 그에게 전략을 짤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빠르고 조직적이며 잔인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유진이 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갔다. 그녀는 그것을 읽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로 소송을 걸었어. 맙소사. 지훈 씨, 이제 우리랑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가 텅 비었다. 그는 서연을 얕보았다. 그가 늘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그 여자를 얕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실수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공황 상태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매달리려 했다. 유진은 1인실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했다. 나 당신 아들 낳았잖아, 지훈 씨. 가장 편한 곳에서 쉬어야겠어. 당장 VVIP 병실로 옮겨줘. 유진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무기 삼아 투덜거렸다. 궁지에 몰리고 자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지훈은 동의했다. 그는 남은 자신감을 긁어모아 원무과 수납 창구로 걸어갔다. 그는 유진을 옮기고 보증금을 내고 서연이 자신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작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네, 102호실의 유진 환자를 VVIP 스위트룸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보증금도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지훈은 마치 권력의 상징인 양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거만한 투로 말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단말기에서 조용한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모아졌다. 네트워크가 안 좋은가 보네요.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거절됩니다, 고객님. 카드 정지라고 나옵니다. 지훈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카드 정지. 서연의 짓이 틀림없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다른 은행의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보세요. 두 번째 카드도 긁혔고 결과는 정확히 똑같았다. 거절. 그의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직원은 이제 연민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지훈은 창피함에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의 긁음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성공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이제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떠올렸다. 내 돈이나 내가 제공한 편의시설을 단 1원이라도 쓰면서 그걸 즐길 수 있을 거란 꿈은 꾸지도 마.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였다. 서연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 방식과 오만함을 지탱하던 재정적 기반까지 뽑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결과라는 이름의 섬에 고립되었다. 돈도 권력도 없이. 그리고 먹여 살려야 할 두 개의 새로운 입과 함께. 그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지훈은 수치심과 억눌린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로 유진의 병실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수납 창구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그의 명치를 강타하는 것 같았다. 편리함과 명성을 누리며 살아온 이지훈은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에 방금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언제 VVIP 룸으로 옮겨? 유진이 조바심 내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을 기다리는 호화로움을 상상하며 반짝였다. 그녀는 방금 지훈을 덮친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은행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나 봐, 여보. 카드가 안 익히네. 아마 내일쯤 해결될 거야. 오늘은 여기서 하루만 더 있자. 응?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미 몸에 밴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유진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역력한 실망감이 드러났다. 항상 핑계뿐이야. 여기 불편하단 말이야, 지훈 씨. 간호사도 느리고 방도 좁고 우리 아기랑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유진의 모든 불평은 지훈에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휴가 약속으로 그런 불평을 쉽게 잠재울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병원 주차비를 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병실 문이 두드려졌다. 유진이나 아기를 검진하러 온 간호사가 아니라 자신을 병원 원무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님.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인사했다. 그녀는 비용 명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넸다. 이것은 유진님 출산 비용에 대한 임시 청구서입니다. 의료처치, 입원실 비용, 신생아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금액입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파일을 열었다. 맨 아래줄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총액은 수백만 원에 달했고 그 액수는 매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었다. 평소라면 신용카드 한도로 쉽게 지불할 수 있었던 금액이 이제는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보였다. 아, 네, 물론이죠.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이체할게요. 여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그것이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네, 고객님. 내일 아침까지 확인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표준 절차에 따라 모든 청구액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완납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정중하게 표현되었지만 최후통첩처럼 들렸다. 여자는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고 지우는 청구서를 손에 든 채 석상처럼 서 있었다. 공포가 그를 옥죄는 덩굴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는 서연과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계좌인 개인 예금 계좌를 열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은 그를 씁쓸하게 웃게 만들었다. 액수는 처참했다. 아마 한 달 정도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병원비의 4분의 1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그는 서연이 만들어낸 안정적인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월급은 많았지만 그것을 투자, 자산, 비상금으로 관리한 것은 서연이었다. 지우는 그저 즐거운 부분, 한도 없는 카드를 긁는 것만 알았다. 이제 그의 호화로움 뒤에 있던 재정 마법사는 떠났고 그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용과 맨손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지훈이 자신만의 공황에 덫에 걸려 있는 동안 같은 병원의 다른 병동, 서연의 병실은 오히려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날 새벽 부산에서 도착하셨다. 사위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부드러운 성품의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끓인 닭죽을 서연에게 계속해서 떠먹여 주셨다. 많이 먹어라 딸. 빨리 회복해야지. 그놈팽이 생각은 이제 하지도 마.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과묵한 퇴역 장교인 아버지는 그저 침대 옆에 앉아 정교한 손놀림으로 서연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견고한 보호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건강에만 집중해라 서연아. 그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는 아빠랑 김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비겁한 놈은 네 눈물 한 방울 흘릴 가치도 없다. 가족의 지지는 서연의 상처의 연고가 되었다. 그날 오후 민지가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서연의 노트북, 스케치 태블릿을 가지고 왔다. 있잖아. 민지가 서연이 더 편안하게 앉도록 도우며 속삭였다. 아까 로비에서 네 남편 봤는데 얼굴이 새하얘져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더라. 아무래도 돈 빌리려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것이 서연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 어둡고 희미한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그림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강렬한 선과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찬 추상적인 스케치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그녀가 감정을 처리하고 고통을 생산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전혀 몰랐어. 서연이 민지에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냥 그의 아내가 아니었어. 나는 그의 재무관리자, 휴가 계획가, 개인 비서, 심지어 자동차 정비 일정을 알려주는 알림이었어. 나는 모든 것을 했고 그는 그저 결과를 즐기기만 했지. 그는 진짜 어른이 된 적이 없어, 민지야. 그는 그냥 어른의 몸에 갇힌 철없는 남자애였어. 그 인정은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합당한 보상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은 잘못된 관리 프로젝트로 보기 시작했다.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인식의 틀 안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절반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있었다. 수술 봉합 부위가 아물어감에 따라 그녀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였다. 육체적, 정신적 치유 과정은 나란히 진행되었다. 매일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명료해졌으며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법적 전투와 새로운 삶에 맞설 준비가 되어갔다.
원무과에서 제시한 마감 시한이 지났다. 지우는 지난 이틀 동안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몇몇 친구들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다른 이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관대한 재력가라는 그의 평판은 불확실한 대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점점 더 칭얼대는 유진을 달래려 애쓰고 있을 때 그들의 병실 문이 평소보다 더 거세게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원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팀장과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함께 왔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훈님. 고객 서비스 팀장이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전문적이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청구 서건으로 후속 조치를 위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총액은 800만 원입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저 지금 처리 중입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지불 보증이 없으면 저희 시설에서 유진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구액을 완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환자를 시립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송이라는 말은 퇴출의 다른 말처럼 들렸다. 침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유진은 즉시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쫓겨난다고? 지훈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해결한다고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지훈은 유진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병원 직원에게 애원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으로는 의사 월급과 저희 운영비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여자는 동정심 없이 대답했다. 짐을 쌀 시간은 1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고객님과 환자를 로비까지 안내할 겁니다. 그 1시간은 지옥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히스테릭하게 울며 욕설을 퍼부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과 창피함으로 붉어진 얼굴로 병원에서 제공한 값싼 비닐봉지에 아기용품과 유진의 얼마 안 되는 옷을 집어넣었다. 병실에서 로비까지 가는 길은 수치의 행진이었다. 몇몇 간호사와 다른 방문객들이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유진은 얼굴을 가렸고 지우는 계속 우는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 광경은 그가 꿈꾸던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로비에서 보안 요원은 그들이 정말로 건물을 떠나는지 확인하며 출구까지 그들을 안내했다. 지훈은 울고 있는 여자와 품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기와 함께 뜨거운 서울의 햇볕 아래 보도에 섰다. 차는 서연과 함께 집에 있었기에 그에게는 차가 없었다. 고급 택시를 부를 만한 현금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최저점이었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작은 천국에서 쫓겨나 가혹하고 무자비한 결과의 지옥으로 내던져졌다. 병원에서의 드라마에 대한 소문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다.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연의 아버지는 즉시 지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짧고 차가웠으며 숨김없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개 아들이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고 내 딸을 망가뜨렸소. 서연의 아버지가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는 서연이나 우리 가족에게 연락할 생각 마시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은 변호사를 통해 할 것이오. 전화는 지훈의 부모가 변명할 틈도 없이 끊어졌다. 그들의 집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 외아들을 항상 오냐오냐 키웠던 지훈의 어머니는 서연을 탓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왜 그렇게까지 독해야 해? 이건 분명 서연이가 애를 못 낳아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훈이가 다른 여자를 찾은 거지. 자기가 반성을 해야지. 하지만 더 현실적인 늙은 사업가인 지훈의 아버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그만해. 이건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머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당신 아들 잘못이지. 그 녀석이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을 했어. 혼란과 절망 속에서 지훈은 마침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동정과 큰 액수의 자금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전화를 가로챈 아버지의 분노에 찬 호통이었다. 너 지금 어디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네 문제를 끌고 이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집이 네가 저지른 부끄러운 짓의 수용소가 되는 건 원치 않는다. 간청하고 애원한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약간의 돈을 송금해 주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액수는 지훈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달 동안 좁은 고시원방을 빌리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정도의 돈이었다. 그 이상은 없었다. 뼈아픈 짧은 메시지와 함께 그 돈으로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이나 배워라.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시 연락하지 마라. 지우는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의 가족마저 그를 버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문제 속에 완전히 혼자 고립되었다.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녀의 신체적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배에는 겪었던 배신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얇은 흉터만 남았다. 그녀는 이제 더 넓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다. 자물쇠는 교체되었고 방 구석구석을 조금씩 바꾸어 지운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녀는 이제 일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간 심리치료에 더 집중했다. 어느 날 오후 의사와의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아파트 로비의 기둥 뒤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서연은 심장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 형체가 지우님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지우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항상 깔끔하고 완벽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엉망진창이었다. 옷은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퀭한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더 말라 보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는 사라지고 명백한 절망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를 보았을 때 그저 공허함을 느꼈을 뿐이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제발. 지훈이 말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서연은 조용히 서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가 어디까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궁금해서였다. 서연이 바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우는 그것을 기회로 여긴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서연 앞에서 차가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걸음을 늦추고 그 광경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그가 흐느꼈다. 관리가 안 된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거 알아. 내가 미쳤었나 봐, 서연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는 서연의 바지끝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유지했다. 후회하고 있어. 정말이야.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바로 그 카드남, 탓하기. 이건 다 유진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서연아.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피임약 먹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는 그냥 내 돈을 노린 거야. 난 어쩔 수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제발. 날 믿어줘, 서연아. 내 마음은 항상 너를 향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에 혹시나 남아있었을지 모를 한 조각의 연민마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녀는 이제 명확하게 보았다. 지우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결과를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상처 준 것을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가짜였다. 수단이 다 떨어진 조종자의 절박한 전략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기 발치에 엎드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긴 숨을 들이마신 후 지훈의 흐느낌을 끊으며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그녀가 물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연기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이 드라마를 볼 표를 사지 않았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고 젖은 눈으로 서연을 혼란스럽게 쳐다봤다. 일어나, 지훈아.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잖아. 서연이 말했다. 내 사과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니까. 네 죄책감과 고통을 덜기 위한 거지. 넌 바람 피운 걸 후회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이제 파산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넌 나에게 상처 준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 넌 그냥 내가 제공했던 모든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스며들도록 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나머지는 법원이 결정하게 둬.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서연은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혔다. 로비 바닥에 비참하게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과거로부터 그녀를 분리시켰다. 지훈을 그의 날카로운 거절의 메아리와 함께 홀로 무릎 꿇게 남겨두고 좁고 답답한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유진에게 고문과 같았다. 성공한 팀장의 아내로서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환상은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기저귀를 가는 쓰디쓴 현실로 바뀌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아마도 부모를 감싸고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자주 멍하니 있거나 욕설을 내뱉는 지우는 그녀가 알던 매력적인 왕자님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지훈의 아버지로부터 온 송금액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지훈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지훈 씨?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을 갈랐다. 우리에는 분유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곳이 필요하단 말이야. 당신 계획이 뭐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유진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여? 지훈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내 모든 계좌가 막혔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 당신이었어. 아내랑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한 것도 당신이라고. 근데 결과가 뭐야?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거짓말쟁이일 뿐이야. 바로 그때 유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지훈의 배와 함께 침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그녀에게는 궁극의 무기인 그들의 아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사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목적 없이 걷는 것뿐인 일자리를 찾는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을 때 유진은 짐을 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옷과 아기용품을 큰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택시를 불렀다. 떠나기 전 그녀는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글은 짧고 날카로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 나 찾을 생각하지 마. 양육비 문제는 나중에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지훈이 조용한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쪽지를 발견했다. 방은 텅 비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평소 귀를 찢을 듯했던 아기 울음소리마저 이제는 사라졌다.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변호사, 양육비, 또 다른 법적 문제, 또 다른 재정적 부담. 유진이 그를 떠났다. 그의 파멸의 원인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 그의 최저점에서 그를 버렸다. 지훈은 웃었다. 유머 없는 메마른 웃음은 이내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이제는 내연녀에게까지 버림받았다. 이혼 판결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가정법원의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다. 서연은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블라우스와 크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아버지와 서류 뭉치를 든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다. 그가 고용한 값싼 변호사는 전화로 몇 가지 조언을 해줬을 뿐 그와 동행할 수 없었다. 그의 모습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의 퀭한 눈빛과 축 처진 어깨에서는 이미 패배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명료하게 사건을 설명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유진 명의의 병원비 청구서 사본, 어리석게도 아버지로 지훈의 이름을 기재한 아기의 출생증명서 사본, 거의 모든 자산이 서연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구매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체 증거, 그리고 민지의 서면 증언. 지훈의 변호사는 제3자의 압력과 순간적인 실수였다며 미약한 변론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김 변호사에 의해 쉽게 반박되었다. 지혜로운 중년 여성인 재판장은 모든 당사자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다. 배석 판사들과 잠시 협의한 후 그녀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원은 판결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고 박서연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이지훈 씨로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명합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다. 그들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다음은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이었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채, 자동차 일대, 그리고 원고의 소득과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증된 모든 투자 자금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판결합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거의 비어있는 개인 계좌, 낡은 정장 몇 벌, 그리고 곧 혼의 자녀의 양육비까지 청구받게 될 이혼남이라는 새로운 신분만 남게 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권리인 모든 것을 되찾았다. 판결 며칠 후 서연은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의 삶에서 지훈의 존재의 잔재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상자 몇 개를 사서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으로 일했다. 옷장에서 시작하여
지훈의 모든 셔츠, 정장, 바지, 넥타이를 깔끔하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분노는 없었다. 오직 안도감뿐이었다. 그 다음은 신발장, 책상, 방구석의 골프 장비.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포장했다. 옷장 위를 청소하다가 그녀의 손이 낡은 벨벳 상자에 닿았다. 그들의 추억 상자였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들의 첫 영화표, 등산 갔을 때의 마른 에델바이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연애할 때 지훈이 썼던 몇 통의 연애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편지 중 하나를 집었다. 지훈의 단정한 필체가 익혔다. 나의 미래, 서연이에게. 언제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절대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눈물 한 방울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서연을 위한 것이었다. 달콤한 모든 말을 믿고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주었던 순진한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함을 잃은 것을 슬퍼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그것을 찢거나 태우지 않았다. 그런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소용없었다. 그녀는 그저 상자를 닫고 그것을 다른 상자 중 하나에 넣었다. 지훈의 모든 물건이 5개의 큰 상자에 모아진 후 서연은 지훈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인터넷에서 한 보육원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보육원 관계자에게 인사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아주 좋은 성인 남성 의류와 물품이 담긴 상자가 몇 개 있는데 기본 물품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보육원에서 차가 왔다. 서연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자들을 옮겼다. 그 차가 그녀의 모든 과거의 잔재를 싣고 멀어져 갈 때 서연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진정으로 놓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1년 후 서울의 아침 하늘은 맑았다. 미니멀하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단장된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연은 녹차를 마시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머리는 더 짧고 현대적으로 잘랐고 그녀는 더 건강하고 빛나 보였다. 대행사에서의 그녀의 경력은 급상승했다. 몇 달 전 그녀는 큰 프로젝트 입찰에서 성공한 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과 단호함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교토행 비행기 오전 10시인 거 잊지 마. 8시에 데리러 갈게. 벚꽃 볼 준비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준비 완료. 이번에는 진짜 오사카로 가보자.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던 그날을 떠올렸다. 마치 한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 고통은 그녀를 형성했지만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일들이 사실은 최고의 일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지훈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변호사가 그가 이제 지방에서 자비를 하며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원한도 만족감도 없었다. 지훈은 그저 그녀가 읽기를 마치고 굳게 닫아버린 한 챕터일 뿐이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함을 느끼며 그녀는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났다. 하지만 이제 새벽이 밝았다. 그 일출은 새로운 날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삶. 그리고 그 삶은 너무나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자, 이것이 서연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